오늘 부르실 공명은 이현주님의 내 마음의 강물, 이맹주님의 건해, 이중창으로 그리운 금강산입니다. 다음은 이맹주님의 건해입니다.
예, 이어서 이중창으로 그리운 금강산을 불러드리겠습니다.
오늘 이와 같이 우리 강당이 아주 완전히 찼습니다. 오늘 오신 청중 여러분에게 법원을 대표하여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고, 이번 주도 제가 다리가 불편해서 이렇게 앉아서 하게 됨을 양해를 구합니다. 김진영 박사님은 여러분이 갖고 계시는 포스터에 기재되어 있듯이 서울공대를 나오시고 스탠포드에서 전산학을 전공하시고 85년부터 2014년까지 카이스트에서 현재 대한민국 IT 기업을 이끌어가는 창업자들을 제자로 다 길러냈습니다. 우리나라 컴퓨터 전산학 소프트웨어의 제1세대 스승으로서 한국의 오늘의 IT 산업이 있게 한 원동력을 부여한 스승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저하고는 2011년도 10월 달에 한국 각 분야별 대표단 일행으로서 페이스북, 구글, 이베이, 진가, 그와 같은 IT 기업들을 제가 잠시 시찰할 기회가 있었는데, 그때 같은 시찰 단원으로서 많은 교감을 나눈 바가 있습니다. 얼마 전에 알파고 대국 때문에 우리 한국에서 인공지능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솟아나고 있습니다. 농담으로 아줌마들이 알파 고등학교가 어디 있느냐고 찾고 그랬다는 우스갯소리도 카톡을 통해서 많이 떠돌고 그랬죠. 그런데 이미 우리 생활에는 우리가 알게 모르게 약한 의미의 인공지능은 이미 다 들어와 있습니다. 우리가 스마트폰에서 사용하는 상당수 기능은 거대한 클라우드 서버 컴퓨터에서 인공지능적으로 이렇게 지금 작동하고 있는데도 우리는 그 결과물만 보기 때문에 인공지능이 저 멀리 있는 먼 나라 하성의 세계의 단어인 것으로 착각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20년에서 50년 안에 사람을 추월하는 강한 의미의 진정한 인공지능이 출현하면 과학적으로 그 타이밍을 특이점이라고 그러는데, 그 특이점을 넘어서면 인간이 인간을 창조하거나 인간의 지능을 뛰어넘는, 인간을 위해 존재하는 새로운 종족이 지구상에 나타날 수밖에 없는 그런 운명에 서 있습니다. 그렇지만 방송이나 신문에서 우려하듯이 사람이 인공지능의 노예가 된다든지 그와 같은 것은 현재 지구에 살고 있는 우리가 어떻게 법적으로, 과학적으로, 윤리적으로 통제를 잘하고 선용을 하느냐 여부에 달려 있을 것입니다. 오늘 이와 같은 모든 주제를 포함해서 알파고 시즌에 시적절하게 멀리 서울에서 천리길을 마다하지 않고 바쁜 와중에 와주신 김진영 박사님을 뜨거운 박수로 여러분에게 소개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제가 법한 사람은 제가 처음 아는 분이 강 판사님이었고요. 지금까지도 한 5손가락 안에 듭니다. 법원은 처음 강 판사님 뵙기 전에는 한 번도 가본 적이 없습니다. 잘못한 적도 없고요. 그래서 가본 적이 없습니다. 네, 오늘 방송이 있어서 제가 왔다 갔다를 못 하는 것 같습니다. 하기가 네. 예, 우리 알파고가 승리했습니다. 많은 분들은 우울했다 그러는데 저는 굉장히 기분이 좋았습니다. 컴퓨터 과학이 드디어 이 정도까지 왔구나 하고 굉장히 기분이 좋았고요. 근데 70년 전에 컴퓨터가 발명됐을 때 이러한 거는 예견됐던 겁니다.
뭐 이게 언제냐가 문제지 뭐 분명히 이런 목적으로 컴퓨터를 만들었고요. 사람이 생각하는 거를 기계에다 옮겨서 기계가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컴퓨터가 만들어진 거고 그 후에 70년 동안 여러 가지 기술이 발달해 왔었습니다. 대한민국이 잘 몰라서 그랬던 거죠. 인간 퀴즈왕 켄 제닝스와 브래드 러터가 컴퓨터 왓슨과 대결을 벌입니다. A word for a vantage point or a belief. Brad. What is a view? Watson. Who is Franz Liszt? You are right. What is violin? Good. Who is the church lady? Yes. That. 왓슨은 사람의 말을 이해하고 사람이 쓰는 언어로 대답했습니다. 인간만의 고유한 능력이었던 지적 판단의 영역마저 컴퓨터에게 자리를 내주는 순간이었습니다. 네, 이게 2011년이었습니다. 5년 전이었어요. 어느 게 더 굉장한 거라고 생각하세요, 여러분은? 이런 사건이 벌어졌을 때 대한민국에서 아무도 얘기도 안 했고 있는지도 몰랐죠. 동경대 입시에 지금 인공지능이 시험을 봅니다. 그래서 2021년에 합격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고 2015년 모의고사를 봤는데 11만 명이 봤는데 한 2,500등 했대요. 25,000등 했답니다. 뭐 굉장한 거 아니겠습니까? 뭐 자동차가 이제 인공지능을 갖고 있어서 운전수 없이 혼자 돌아다닌다는 얘기는 여러분 이제 많이 들으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미 이제 미국에서는 5개, 6개 주에서 이미 라이센스를 받아서 그 사람 없이도 다닐 수 있는 능력이 됐고요. 뭐 지금 자동차에는 1억 라인의 소프트웨어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것들이 뭐 아주 지능적인 행동을 하는 것으로 가고 있습니다. 뭐 의사를 능가합니다. 인공지능이. 그 IBM 왓슨이라는 컴퓨터, 아까 퀴즈대에 나왔던 그 컴퓨터가 그 의학 지식을 학습을 해서 그 폐암 진단을 하는데 왓슨이 90%를 정확하게 맞추는데 사람은 50%밖에 못 맞춘다 그럽니다. 그러니까 저 컴퓨터가 진단해 주는 게 훨씬 더 정확하게 진단해 줄 수 있다는 거고요. 뭐 오죽하면 타임지 커버 스토리가 구글이 죽음을 해결할 수 있을까 이런 식의 질문을 던지겠습니까? 구글이 뭐 하는 회사예요? 구글이 제약회사입니까? 구글이 의료기기 만듭니까? 아니에요. 소프트웨어 하는 회사예요. 근데 이 소프트웨어 회사한테 야 죽음을 해결할 수 있어요? 라고 왜 묻죠? 이미 세상의 모든 것은 소프트웨어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 뭐 핀테크라고 그러죠. 특히 로봇 어드바이저라는 게 주식 거래를 스스로 합니다. 사고팔구를 인공지능이 결정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인공지능만 잘 고용을 하면은 그놈이 알아서 뭐 돈을 많이 벌어줄 거예요. 이런 세상을 살고 있어요. 올 1월부터 6월까지 그 사람 3명하고 로봇 어드바이저 3개하고 지금 경쟁을 우리나라에서 하고 있습니다. 아마 6월 말 되면 누가 돈을 더 많이 땄는가 하는 것을 아마 발표가 될 거로 알고 있습니다. 뭐 이런 세상을 우리가 살고 있다. 컴퓨터가 기사를 쓰고 소설을 씁니다. 뭐 신문 지진 났을 때 제일 먼저 송고온 것이 컴퓨터라는 거는 한 2년 전쯤 얘기고요. 올 연초에 그 일본 문학상에 인공지능이 쓰인 소설이 들어갔어요. 합격을 했어요. 그 재미난 건 그 소설 제목이 컴퓨터가 소설 쓰는 날이라는 소설입니다. 뭐 아주 유창한 그 일본어로 그 소설을 썼습니다. 지금 2018년이면 2년밖에 안 남았습니다. 2년 후에는 20%의 영업 문서를 컴퓨터가 쓸 거다라고 가트너라는 연구소가 발표를 했습니다. 이제는 신문 그다음 기사, 뉴스 그거 90% 이상을 컴퓨터가 쓸 거예요. 쓸 수 있어요. 쓰고 있습니다. 뭐 보시는 바와 같이 이런 무기도 만들어요. 뭐 무기도 스마트해지는 거, 바람직한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하여간 이런 능력들이 지금 있습니다. 이런 것이 이제 뭐 전장에서 나타날 거고요. 여기 있는 그
K11 소총은 우리나라에서 만들었어요. 이거는 벽 뒤에 숨은 적도 제압할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하냐고요? 총을 이렇게 조준하면 레이저건이 쫙 나가가지고 거리를 재서 총알한테 가르쳐주는 거예요. 야, 100m야. 그러면 총알이 돌아가다가 날아가다가 100m 가서 터져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 있던 적을 제압할 수가 있죠. 여기 있는 권총은 주인을 알아봅니다. 주인이 쏴야만 나가요. 딴 사람이 쏘면 안 나가요. 어떻게 했냐고요? 저 시계가 뭐 의미가 있지 않겠어요? 전자시계하고 여러분 스마트폰하고 연결되는 거 마찬가지로 이 전자시계하고 권총하고 연결되어 있습니다. 암구호가 맞으면은 총알이 나가고 아니면 안 나가는 거죠. 이것을 조금 더 발전시키면은 패턴 인식을 하는 겁니다. 아, 우리 주인은 손의 크기가 얼마고 지문이 어떻게 생겼으니까 우리 주인이구나를 알아보는 거죠. 예전에 뭐 영화 보면은 권총 뺏으려고 격투고 막 그러잖아요. 그럴 필요 없어요. 이제는 권총 줘버려도 아무리 쏴도 안 나가고, 그래서 아, 이거 고장났구나 하고 버리면은 여러분이 집어서 짱 쏘면 총알이 나갑니다. 여러분 개인 비서 하나씩 다 갖고 계세요, 이미. 여러분 스마트폰 안에 이미 여러분이 그 말로 뭐 질문을 하면 대답해주는 그런 소프트웨어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뭐 스마트폰에 대고 아, 명동 근처에 칼국수 잘하는 집이 어딘지 알려 주세요라고 하면은 그 무슨 뭐를 요구하는지를 분석을 해서 알아서 그것을 인터넷을 다 뒤져가지고 거기서 이제 어떤 칼국수 집이 좋습니다라는 대답을 해줍니다. 이런 식의 능력들이 생겼고요. 구글에서는 92개의 국가 언어를 직접 번역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는 저 언어 외국어 잘 못하는 게 그렇게 크게 핸디캡은 아닙니다. 그래서 이 직접 번역할 수 있는 능력하고 음성으로 해주는 능력하고 둘이 합쳐진다면은 어떤 일이 생기겠습니까? 나는 여기서 그냥 한국말로 막 얘기하면 저쪽에 있는 사람은 중국어로 듣는 거예요. 그 사람이 중국어로 대답하면은 나는 한국말로 들리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대화하죠. 이것을 1996년에 한일 간에 호텔 예약하는 거를 데모를 했고요. 이번 평창 올림픽에서 7개 언어를 한다고 어제 미래부가 발표를 했습니다. 기대하세요. 평창 올림픽 2년밖에 안 남았습니다. 2년도 안 남았죠. 그때 7개 언어가 지금과 말씀한 것처럼 즉시 통용 번역할 수 있는 시스템이 나올 겁니다. 미래부가 제대로 예측을 한다면은. Hi there. Everything is going extremely 여기 well. 있는 로봇가 굉장히 자연스럽게 걷죠. Is my primary function. 그 다음에 여기 있는 로봇가 얼굴 표정이 굉장히 자연스럽습니다. 거의 뭐 사람과 비슷해요. Interested in design, 이런 정도 수준에 와 있습니다. and the environment. 이런 것, 그리고 저 페퍼라는 일본에서 만든 로봇은 Ambassador, who helps 저 organizations 200만 원이에요. integrate and make the most 여기 of 지보라는 그 technological tools 로봇은 and 50만 possibilities 원입니다. that are available now. 그것을 집에 갖다 놓으면은 계속 대화하면서 무슨 음식 하는 방법도 가르쳐주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미래는 이미 와 있었어요. 단지 공평하게 퍼져 있지 않았다 뿐이다. 이런 얘기를 어느 작가가 했는데 저는 뭐 이미 와 있었는데 대한민국이 잘 몰랐던 거예요. 그죠? 왜 모르냐? 뭐 대한민국 사람들 과학에 별로 관심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훌륭하신 분들이 다 법관하시지 과학 안 하잖아요. 이런 식으로 이제 혁명적인 과학기술을 발전한 것을 최근에 4차 산업혁명이라고 그렇게 이름을 짓고 4차 산업혁명으로 세상이 급격하게 변할 거다. 여기에 준비를 해야 된다라는 토론이 올해 1월에 다보스 포럼에서 있었습니다. 근데 저희 연구소에서는 뭐 지난 몇 년 전부터 이런 혁명을 소프트웨어 혁명이라고 그러자. 소프트웨어가 일으키는 혁명이라고 그러자라고 얘기를 했고 뭐 일부 언론에서는 소프트웨어 혁명이라는 말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이 소프트웨어 혁명은 지금까지 산업혁명 그러면은 이 육체 노동을 자동화시키는 거였었거든요. 근데 이 소프트웨어 혁명은 우리의 정신노동, 우리 지식노동을 자동화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그의 영향이나 충격이 훨씬 더 강해질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소프트웨어 혁명으로 만들어지는 새로운 세상, 이 세상을 뭐라 그럴까 고민하다가 저희 연구소가 2년 전부터 소프트웨어 중심 사회라고 이름을 줬습니다. 제가 작년에도 여기 왔었는데 그때는 소프트웨어 중심 사회만 굉장히 강조를 했어요. 근데 최근에 알파고 때문에, 다행히도 알파고 때문에 우리 모든 국민들이 인공지능에 대한 관심을 가져서 이제는 쉽게 인공지능이 뭐다라는 얘기를 할 수가 있게 됐습니다. 이러한 4차 산업혁명이 갑자기 나타난 거냐? 아니에요. 지난 몇십 년 동안 연구를 해서 나타난 거고요. 거기에는 우선 고성능 컴퓨터 칩이라는 게 있습니다. 컴퓨터가 처음 만들 때는 강당만 했어요. 그리고 거기서 쓰는 전기가 얼마나 많았던지 필라델피아 도시에서 쓰는 모든 전기를 동원해야지만 컴퓨터가 돌아갔다고 합니다. 근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얼마나 해졌죠? 손톱만 해졌어요. 전기도 거의 안 써요. 가격은 얼마죠? 1센트, 한 10원 정도 합니다. 이제는 컴퓨터를 사용하는 것이 이렇게 경제적으로나 문제가 없어요. 쉬운 문제가 돼버렸습니다. 또 통신은 얼마나 좋아졌습니까? 아무리 많은 정보가 아무리 멀리 있어도 겁낼 필요가 없어요. 순식간에 갖고 올 수 있으니까 정보를 여러분이 갖고 있거나 멀리 놨거나 똑같은 거예요. 필요할 때 갖고 오면 되니까. 순식간에 갖고 올 수 있으니까. 그죠? 그러니까 이런 두 가지 큰 기술을 가지고 그다음에 뭐를 할래라는 게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걸로 무슨 문제를 풀래? 어떤 세상의 문제를 이걸로 해결할 수 있을까? 이런 걸 해주는 게 소프트웨어고요. 그 중에서도 사람처럼 똑똑하게 하면은 그걸 인공지능이라고 그래요. 소프트웨어하고 인공지능하고 금을 그을 수가 없어요. 단순한 거 하면은 소프트웨어라고 그러고 아마 복잡한 거 하면 인공지능이라고 하는 거 여러분들 다 그러고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기술을 다 합쳐서 그걸 디지털 기술이라고 그럽시다. 이 디지털 기술이 인류 역사 이래 최고의 기술이에요. 우리가 자동차도 발명했고 비행기도 발명했지만 다 멋있죠. 거리를 줄이고 시간을 단축시켜주고 좋은 역할을 많이 했지만 이 컴퓨터는 생각하는 것을 자동화하는 방법이거든요. 이렇게 좋은 기술은 없었어요. 70년 전에 만들어진 거고 그게 계속 지금까지 발전해 왔는데 대한민국에서는 그것의 가치를 잘 몰랐던 겁니다. 안타깝게도. 소프트웨어로 할 수 있는 게 뭔가 볼까요? 우선 데이터를 수집해서 저장하고 처리하는 거 잘합니다. 그래서 봉급을 계산 같은 거 요새는 다 컴퓨터가 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자동화도 해줘요. 그죠? 한 다음에 한 다음에 그걸 알아서 지가 다 자동적으로 하고 있고요. 최적화라는 거는 가장 좋은 걸 고르는 겁니다. 컴퓨터가 이것저것 다 해봐야 할 수 있는 거. 그 다음에 가장 좋은 거 고르면 최적화죠. 유연성은 어떻게 제고되나요? 이것도 할 수 있고 저것도 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으로 하면 됩니다. 그런 기본적인 기능을 가지고 제법 고상한 일을 해요. 인지를 한다든가 상황 인식을 한다든가 추론을 합니다. 모의 실험을 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렇게 하면 어떤 상황이 벌어질까 하는 걸 다 해보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판단을 하죠. 그리고 과학적으로 의사결정하죠. 어떤 판단을 그냥 직관에 의해서 그냥 이게 좋을 것 같아 라고 결정하는 게 아니라 다 분석해가지고 이렇게 하는 게 제일 좋다. 이 상황에서 어쩔 수 없다. 이거 이상 좋은 건 없다라는 결론을 냅니다. 과학적 의사결정하는 거죠. 요새는 기계가 스스로 배우는 능력이 생겼습니다. 기계가 배워요. 학습을 합니다. 그래서 지식 창출도 가능한 거죠. 인공지능이 뭔가 좀 생각해 볼까요? 컴퓨터로 하여금 지능적 행동을 하게 하는 노력, 그런 학문,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공부하는 게 이렇습니다. 지각, 인식, 이해, 추리, 의사결정, 학습, 이런 것들을 공부하는 학문 분야예요. 이게 인공지능의 이름 자체가 이렇게 조금 좀 이렇게 과장된 느낌이 없지 않고 그냥 많은 사람들한테 이렇게 상상을 하게 만들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많은 작가들이 인공지능을 이용해서 아주 엄청난 소설을 썼어요. 엄청난 과학 영화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과학에서 얘기하는 인공지능하고 영화 속에서 나오는 인공지능하고 자꾸 헷갈리세요. 인공지능이 사랑을 나누고 무슨 증오심을 가려서 인간을 지배하고 이런 식의 얘기하는 건 다 그거는 그 영화 속 얘기고 과학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물론 인공지능이 잘 발전하면 그런 세상이 될 수도 있겠죠. 지금까지 모든
과학적 발견이 우리 상상, 이미지네이션 하신 분들이 했던 것이 다 맞춰가고 있으니까 아마 인공지능도 나중에 이렇게 될지 모르지만 지금 인공지능은 상당히 거리가 멉니다. 지능이 필요한 일이 뭐냐? 여러 가지가 있지만 말하는 거, 보고 뭔지 아는 것, 뭐 판단하는 것, 뭐 이런 것들입니다. 자동차 운전하는 것 다 지능이 필요한 일이기 때문에 지금 전문가라 하더라도 인공지능에 대한 식견이 다 다릅니다. 뭐 이게 복잡한데 이거 제가 여러 가지 뭐 한다고 이렇게 넘어갈게요. 이거는 인공지능은 컴퓨터 과학의 핵심 분야예요. 인공지능이 컴퓨터 과학하고 다른 게 아닙니다. 컴퓨터 과학이라는 분야에서 학회에서 한 7% 내지 8%를 인공지능을 가리켜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나머지 부분은 뭐냐? 코딩하는 거, 프로그램 만들 줄 아는 거, 뭐 이런 거 가리키라는 거예요. 컴퓨터 과학을 모르고는 인공지능을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인공지능이 지난 70년 동안 컴퓨터가 발명된 이래 지속적으로 같이 발전을 해왔어요. 오늘날 같이 인공지능이 떴던 적이 한두 번이 아닙니다. 83년에 타임즈의 카바 스토리가 인공지능이었어요. 인공지능이 이런 걸 할 수 있어라고 카바 스토리를 했고 그때도 이거 요새 이상으로 붐이 났습니다. 그 당시 저는 외국에서 그 회사 근무하고 있었는데 뭐 한국에서 과학자들이 오더니 야 한국도 인공지능 필요하니까 들어가자 그래서 제가 그때 이제 뭐 해외 과학자 유치 그런 과정을 거쳐서 제가 85년에 카이스트에 부임을 했습니다. 그 후 그러니까 30년이죠. 30년 제가 근무하고 은퇴를 재작년에 했으니까 30년 동안 이런 경우가 계속 있었어요. 아까 왓슨 같은 경우도 있었지만 우리 일반 대중은 몰랐죠. 인공지능은 크게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만드는 방법이. 하나는 코딩이란 거. 여러분 자녀들 요새 학교에서 배우기 시작한 것처럼 내가 알고 있는 머리에 있는 걸 갖다가 이렇게 컴퓨터에다가 코딩을 해서 가르쳐 주는 겁니다. 그런 방법이 있고 또 하나 방법은 데이터를 보여주고 컴퓨터가 네가 알아서 배워라 하는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물론 두 번째 게 다 멋있죠. 근데 70년 전에 이거 시작할 때는 너무 못해가지고 이런 식의 방법으로는 지능 시스템을 만들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코딩이라는 방법으로 지식을 다 놓주는 쪽으로 쭉 발전을 했습니다. 아까 왓슨이라는 프로그램은 분명히 그거는 사람이 다 놓준 겁니다. 그래서 그게 지능적 활동을 하는 거예요. 물론 조금 배우긴 합니다만. 근데 이제는 뭐 영상 같은 걸 보여주고 사진을 보여주고 여기에 뭐가 있는지 맞춰봐라 라는 거는 사람이 스스로 어떻게 하는지를 모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르쳐 줄 수가 없어요. 이런 거를 컴퓨터가 요새 할 수 있는 능력이 많이 생겼습니다. 요새는 두 가지 방법이 다 이제 합쳐서 성능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인공지능이 성공적으로 되는 데는 우선 컴퓨터가 힘이 무척 좋아졌어요. 더구나 병렬 처리를 합니다. 엄청난 양의 컴퓨터로 계산을 병렬로 처리를 하기 때문에 힘을 합쳐서 계산하는 거랑 마찬가지죠. 그래서 그 성능이 좋아졌고 또 많은 데이터가 필요해요. 근데 데이터를 분석할 수 있는 능력이 생겼습니다. 예전에는 데이터를 모으는 방법이 참 어려웠는데 요새는 인터넷을 통해서 그다음에 센서도 많이 있고 그러니까 그것들 통해서 데이터에 엄청난 양을 데이터를 모으고 그다음에 그거를 처리하는 거는 이제 그 방법론이죠. 알고리즘이라고 그러는데 그 알고리즘은 서로 나눴어요. 뭐 구글이 만들어준 그 학습하는 알파고 만든 프로그램도 이미 다 나눠줬어요. 공부한 사람들은 다 갖고 있습니다. 그거 갖고 훈련을 시킬 수가 있어요. 이런 식으로 서로 지식을 나눠주는 이런 철학이 인공지능의 성공을 만들었습니다. 현재는 인공지능 자체가 소프트웨어입니다. 지금 현재 1%의 소프트웨어와 앱이 인공지능 기능을 갖고 있다고 그러는데 2018년, 그것도 2년밖에 안 남았네요. 2년 후에는 50%나 된다고 그럽니다. 엄청난 속도로 저 인공지능이 우리 일상생활로 들어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가끔 이런 얘기를 했어요. 인공지능은 고깃국의 양념이다. 그죠? 고깃국이 원래 고기가 들어가서 맛이 어느 정도 날 때 양념이 들어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맹물에다 양념 넣었다가 맛없는 건 마찬가지로 이 소프트웨어로 해서 정보 시스템을 우선 만들고 그것이 좀 이렇게 지능적인 행동을 하도록 만들어주는 이런 것이 인공지능의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알파고 뭐 인공지능이라고 굉장히 뭐 언론에서 많이 얘기했지만 그거 잘 생각해 보세요. 바둑 두는 프로그램입니다. 좀 잘 둬서 그렇죠. 그죠? 그래서 요새는 이제 모든 회사가 다 인공지능 회사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최근에 뭐 이렇게 나니까 정부에서 야 인공지능 회사가 어떤지 한번 조사해보라 그러고 저희 연구소한테 명령을 줬어요. 제가 그랬습니다. 인공지능 회사 아닌 회사 찾는 게 더 쉬울 것 같은데요.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렸죠. 모든 회사에서 인공지능을 다 쓰고 있습니다. 특히 그중에서 기계학습, 스스로 배우는 거, 이 능력은 굉장합니다. 이것이 이제 앞으로 5년 내에 모든 기업에서 이걸 쓸 거다라고 예측되고 있고요. 제가 포항공대 총장 뵙고, 이제 포항공대 1학년부터 기계학습을 다 가르쳐야 됩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뭐 제가 며칠 전에 이제 그 미국에 가서 그 영재 교육하는 뭐 그런 식의 프로그램에 갔었는데 거기 있는 고등학생들이 다 인공지능을 써서 기계학습을 써서 뭐 논문도 쓰고 그렇게 하더라고요. 고등학생입니다. 우리도 그렇게 해야 돼요. 알파고에 대해서 조금 더 설명을 드릴게요. 뭐 알파고가 굉장한 거라고 여러분들은 생각하시지만 모든 결과가 그렇게 갑자기 좋아지는 법이 없습니다. 다 점진적으로 조금씩 좋아져서 이렇게 된 거예요. 알파고도 그런 겁니다. 우선 그 인공지능에서 바둑을 어떻게 표현하냐 하면은 우선 이렇게 맨 처음에는 아무것도 없는 판 상태죠. 그래서 그 다음에 어느 한 점을 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361가지를 놓을 수가 있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는 100을 놓을 때는 또 360가지를 놓을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경우의 수를 쭉 따지다 보면은 뭐 그게 뭐 10의 360승이라는 엄청난 커다란 숫자입니다. 이번에 뭐 보니까 우주에 있는 모든 원자의 수보다 그 경우의 수가 많다고 그럽니다. 그렇습니다. 이렇게 경우의 수가 많아요. 이걸 다 봐가지고는 의사결정할 수가 없어요. 한수 놓는데 100년씩 걸릴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빨리 하기 위해서 그 361가지 다 보는 게 아니라 그 중에 몇 개만 검토해보고 또 이걸 앞 끝에까지 가서 누가 이기냐 지는 것까지 다 끝에까지 가야 되는데 거기까지 갈 수가 없으니까 적당히 내려가다가 그냥 그 자리에서 판단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결론을 한 수를 빨리 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거를 제한적으로 탐색을 하더라도 성능 저하가 제대로 안 되는 거. 물론 다 보면은 뭐 완벽한 거를 만들 수 있어요. 지금 서양 장기는 뭐 다 봅니다. 그러니까 절대 안 져요, 사람한테. 근데 바둑은 그게 다 볼 수가 없기 때문에 지금까지 종종 컴퓨터 프로그램이 사람한테 졌던 거예요. 알파고는 그 능력이 어디서 왔느냐? 알파고 이전에도 이미 아마추어 5단 실력입니다. 뭐 이게 얼마나 능력인지 잘 모르겠어요. 저는 뭐 그 9급이니까 뭐 제가 보기에는 굉장히 잘 뒀다고 생각하는데 그 아마추어 5단 실력이 있었던 거고요. 근데 거기다가 이제 알파고가 학습 능력을 줍니다. 아까 말한 기계가 스스로 배우는 능력을 합쳐서 힘이 좋아지는 겁니다. 뭐를 학습했느냐? 기보로부터 고수들이 어떻게 두더라. 이런 상황에서는 어떻게 두더라라는 거를 다 그 계산을 했어요. 그걸 어떻게 표현하죠? 확률로 표현하는 거죠. 여기 있는 것처럼 이거 요럴 때는 어디다 놓고 요럴 때는 어디다 놓다. 항상 놓는 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여기 놓더라라는 거죠. 우수한 사람들이, 잘하는 사람들이 그걸 배웠습니다. 두 번째는 이러한 판세면은 나한테 유리해. 이거 내가 이길 수 있어 이 정도면 뭐 그걸 배웁니다. 얼마나 좋으냐 나쁘냐 하는 거를. 세 번째는 그렇게 만든 뭐 알파고 새끼들이라 그럴까요? 새끼 알파고들을 가지고 지네들끼리 게임을 시켜요. 그렇게 되면은 뭐 그 중에서도 한 놈이 이기고 지고 그럴 거 아니겠습니까? 그 이기고 지는 그 기보를 획득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이제 알파고가 그 프로그램 하는 걸 보고 옆에 있는 전문가라는 분들이 저거 똥수 뒀네 그랬는데 실은 똥수가 아니고 그게 묘수였어요. 컴퓨터들끼리 둬보니까 묘수인 걸 알았던 거죠. 컴퓨터끼리 두는 거는 하루에 3천만 개를 둘 수 있습니다. 컴퓨터 시간만 있으면 계속 돌리는 거니까.
사람이 이길 수가 없는 거였어요. 저는 기자들이 와서 뭐 누가 이겨요 그랬을 때 저는 당연히 알파고지 그랬습니다. 아니 여러분이 자동차하고 경주에서 이기시겠어요? 당연히 지는 거죠. 그 지는 게 부끄러운 거 아니에요. 그 자동차를 만든 게 대견한 거지. 똑같은 얘기입니다. 알파고에 지는 거 부끄러울 거 하나도 없고요. 우리가 이렇게 알파고로 사람을 이길 수 있는 기계를 만들었구나에 대해서 자부심을 가지면 됩니다. 알파고는 16만 대국의 기보를 가지고 그걸 분석해서 3천만 개의 학습 알고리즘을 데이터를 만들어서 학습을 시켰고요. 그걸 위해서 엄청난 양의 컴퓨터를 사용을 했습니다. 이거 넘어갑시다. 이게 너무 어려운 것 같고요. 그래서 알파고에서 다음 거는 뭐 할래요? 라고 물어보니까 그쪽 회사에서 다음은 스타크래프트를 할래요?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렇습니다. 그 바둑은 쉬운 문제예요. 왜 쉬운지 아세요? 판세를 다 알잖아요. 판을 똑같이 보고 있잖아요. 근데 스타크래프트는 적이 갖고 있는 그 패를 알 수가 없어요. 여러분 화투 칠 때 상대방 갖고 있는 거 모르지 않습니까? 그러면서도 의사결정해야 되잖아요. 이런 문제가 훨씬 어려운 문제입니다. 그러면 증권을 아까 그 로버트 어드바이저 할 때도 상대방이 어떻게 하려는지를 예측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예측한 상태에서 나의 의사결정을 해야 되는 것이 훨씬 어려운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바둑 이긴 거, 물론 잘한 거지만 너무 그렇게, 세상이 문제가 다 풀린 것처럼 생각할 필요가 없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많은 분들이 오실 거라고 예상을 못 해가지고 내용이 좀 어려워졌는데, 근데 그러면서 제가 이제 변명을 하자면은, 이런 정도는 좀 우리 일반 분들도 좀 알았으면 좋겠다 생각을 해요. 우리나라 과학적 수준이 너무 낮다. 이렇게 제가 반성을 할 수 있는데, 인경신경망이라는 게 있고 거기서 학습을 합니다. 컴퓨터가 어떻게 학습하는가 하는 걸 간단하게 지금 설명을 드리려고 그래요. 1950년부터 연구됐고 지금까지 그래도 한 70년 연구가 됐던 학문이고요. 여러 가지 학습하는 방법이 이제 발명이 되고 또 굉장하다고 박수 치다 보니까 또 이건 못하고 막 그랬습니다. 저도 이거 제 전공 분야가 인공신경망에서 학습하고 이러는 분야였고, 저희 카이스트에서 이쪽 분야로 박사를 딱 30명을 배출을 했습니다. 불행하게도 그 중에 한 반 정도는 지금 구글에 가서 일하고 있어요. 대한민국에서 그런 사람을 쓸 수가 없었던 거죠. 너무 복잡하게 보입니다만 그 신경세포는 굉장히 간단한 겁니다. 입력이 들어온 거를 여러 군데서 들어오는데 그 들어온 거를 각각 그 가중치라는 걸 곱해가지고 그걸 합을 내요. 합을 내서 그것이 어느보다 크면은 뭐라고 그러고 작으면 얼마라고 그러는 겁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거 이제 신경망인데 그 신경망을 여러 개를 이제 쌓아서 의사결정을 합니다. 이걸 층층이 쌓을 수가 있는데 한 층만 쌓으면 단층이라고 그러고 두 개 쌓으면 2층 구조고 그다음에 여러 개 쌓으면 고층 구조가 되겠죠. 고층 구조로 갈수록 의사결정을 아주 잘해요. 단층 구조로 갈수록 아주 간단한 것만 하지 복잡한 건 잘 못합니다. 그렇죠? 그리고 그것들을 막 섞어서 막 만들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신경망 하나를 보여드릴게요. 이런 신경망을 만들었는데 직업, 나이, 연봉, 가족수, 빚 이런 데이터가 들어가면은 그 사람의 신용이 상중하 중에 어떨 것인가를 결정하는 그런 프로그램이라고 그럽시다. 그러면 이 사람이 이제 직업도 있고 나이는 50이고 연봉은 1억이나 받고 가족은 4명이나 있고 빚은 하나도 없는 이런 사람이 들어오면 이 사람은 신용이 좋은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좋다. 좋은 게 0.9 이런 게 확률도 좋았다 이런 식으로 낼 수 있는 이런 프로그램을 만들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그게 신용평가하는 프로그램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이 프로그램을 만들기 위해서 조정할 수 있는 거는 이 가중치라는 것밖에 없어요. 가중치라는 게 뭐냐면 여기 있는 그 연결을 얼마나 곱해줄까 하는 거예요. 그 숫자가 지금 이거 보면 한 40개쯤 되지 않습니까? 40개의 숫자를 잘 나열을 하면은 이런 식의 나오도록 만들면 되는 겁니다. 그렇게 잘 나열하는 걸 학습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이게 가능할까? 40개의 숫자를 잘 조정해서 항상 이렇게, 좋은 사람, 신용이 좋은 사람이 들어가면 항상 좋다라고 나오도록 만드는 거 쉬운 일은 아니죠. 그것이 이제 인공지능의 요체인데, 그걸 하기 위해서 학습을 합니다.
학습은 뭐냐면 원하는 출력이 나오도록 가중치를 조정하는 행위를 학습이라고 그러고요. 그 학습을 하기 위해서는 이게 총 오류가 있어요. 잘못되는 경우가 생기니까 잘못되는 거를 줄이는 게 좋은 거 아니겠습니까? 그 잘못되는 거를 수학적으로 정의를 하고 그것을 가장 적게 만드는 방법을 찾는 겁니다. 근데 그거 찾는 게 간단한 문제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면은 급한 쪽으로 그냥 급한 기울기 쪽으로 한번 가보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등산 가실 때 정상에 가고 싶어요. 길은 잊어버렸어요. 정상에 가고 뒤집읍시다. 산 아래로 내려가고 싶어요. 등산해서 길을 잃었으면 어떻게 하면 되죠? 경사가 가장 급한 대로 부르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저 아래로 산 아래로 내려가겠죠. 그래서 정지하는 곳이 가장 낮은 곳이냐? 그렇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좋은 데서 출발했으면 가장 낮은 데까지 가지만 엉뚱한 데서 출발했으면 동네 낮은 데서 정지하게 됩니다. 산으로 따지면 이럴 때 동네 산에 올라가는 거예요. 올라가는 걸로 따지면은 좋은 점에서 출발하면은 정상에 가지만 좋은 점에서 출발하지 못하면은 정상에 못 갑니다. 이런 식으로 그냥 급한 데만 쫓아가면은. 근데 그럴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전체를 산의 지형을 알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하고 여러 번 해보는 겁니다. 여기서도 해보고 저기서도 해보고 그러면서 가장 높은 산에 올라갔는가를 따지는 게 학습하는 방법이거든요. 이런 방법을 써서 쭉 했는데 지금 1층짜리, 2층짜리는 지금까지 잘 못했어요. 제가 30년 동안 연구를 했는데도 2층짜리밖에 못했고요. 학습을 잘 안 돼요, 그게. 어떤 데는 잘 하는데. 근데 최근 제가 은퇴하려고 마음을 먹고 나니까 2010년쯤 된 다음에 고층 신경망을 아주 잘 학습시키는 방법이 개발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건 아이디어는 간단합니다. 아까 그 층이 여러 개 있는데 가운데 있는 층을 각각을 따로 훈련을 시켜가지고 그걸 포개 놓자라는 아이디어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가지고 이제 훈련을 시켜보니까 상당히 잘하는 거예요. 지금까지 못하던 문제도 잘합니다. 그래서 그 방법은 그렇게 설명드리고 얼마나 잘하는가 이제 설명을 드릴게요. 지금까지 패턴 인식이라는 게 인공지능의 가장 핵심되는 기능이었습니다. 패턴이 똑같다든가, 그 다음에 우리가 의사결정하는데 법관이 심판하는 것도 저는 패턴 인식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짓을 하는 놈은 5년짜리다라고 패턴 인식하는 거죠. 그런 식의 그 패턴 인식하는 게 가장 인공지능의 핵심되는 그 기술인데, 제가 이제 패턴 인식 학회에 펠로우니 그래가지고 세계적인 학회도 열심히 나가서 노력을 했습니다만, 지금까지 저희가 공부했던 게 뭐냐면은 어떤 문제를 풀려면은 어떤 특징을 봐야 된다라는 것을 알아내는 것이 저희 학문의 요체였습니다. 한 예로 말씀드리면 토끼하고 고양이하고 구별하려면 어떻게 하시면 되겠어요? 귀가 길면은 토끼고 귀가 짧으면은 고양이다 이렇게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고양이하고 토끼하고 구분을 내면 귀의 길이를 재봐. 그래서 그게 얼마 이상 되면 토끼라고 그래. 라고 하는 게 전문가들이 하는 얘기였습니다. 그게 이제 전문가들이 하는 거였는데 쭉 그런 식으로도 해왔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사진에서 거기 사진에 있는 게 어떤 물체냐, 이게 컵인지 이게 자동차인지를 알아내기 위해서는 뭐를 보면 된다. 이런 거를 얘기하는 사람들이 소위 말하는 전문가들입니다. 우리가 음성 인식을 하려면은 이러이러한 피처, 특성을 보면은 모음과 자음이 잘 구분된다라고 그런 논문 쓰면은 박사학위 받고 그랬습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아마 4만 명, 5만 명 정도가 박사학위를 받았을 거예요. 저도 그 중에 하나입니다. 제가 평생 이런 연구를 했어요. 그랬는데 이 딥러닝 때문에 이게 다 필요가 없어져 버렸어요. 알아서 하는 거예요. 그 신경망이. 사람들이 할 필요가 하나도 없습니다. 전문가 순환의 시대예요. 음성인식. 그게 딥러닝 나오기 전에는 85% 이상은 못한다는 것이 일반적인 학계의 일반적인 상식이었습니다. 근데 딥러닝이 나온 다음에 최근에 95%로 떨어졌어요. 그죠?
그 다음에 물체를 인식하는 거는, 물체는 얼마나 많습니까? 그냥 별의별 물건을 다 갖다 놓고 이게 뭐냐고 물어보는 거거든요. 예전에도 20, 30% 하면은 잘했다고 그랬어요. 예전에 언제냐면 2010년 정도입니다. 그랬는데 최근에 딥러닝이 나온 다음에 2013, 14년, 15년 와가지고는 그런 문제도 95%씩 맞춰요. 페이스북에서는 여러분 친구 이렇게 뭐 사진 올리면은 이건 누구 아닐까요? 라고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거의 인식률이 97.25%입니다. 사람이 95%밖에 못 맞춰요. 딥러닝 한 알고리즘들이 훨씬 사람보다 잘해요. 또 하나 말씀드릴까요? 그 안과 의사가 이렇게 백내장인가 녹내장인가 알기 위해서 이렇게 이제 들여다보고 맞추는 거죠. 근데 한 20년 된 의사가 얼마나 맞추냐면 83%를 맞추는데 일주일 만에 만든 그 딥러닝 알고리즘이 85%를 맞췄어요. 전문가들이 당할 수가 없는 겁니다. 요새는 뭐 하는지 아세요? 진짜 황당한 그런 것들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구글에서 유튜브를 3일 동안 계속 보여줬어요. 보여줬더니 그 중에 하나의 그 노드가 활성화가 되는 거예요. 어떨 때 이런 식의 모양, 얼굴처럼 생긴 모양이 나타나면 거기가 발그사하게 지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쪽에서는 이제 고양이라고 생겼죠. 고양이처럼 저런 식의 물체가 나타나면 그 부분이 빨갛게 이제 활성화가 되는 거예요. 물론 그게 고양이인지는 몰라요. 컴퓨터가 어떻게 합니까? 고양이라는 단어는 사람들끼리 약속이고 컴퓨터한테 안 알려줬죠. 그래, 이렇게 하는 걸 사람들은 고양이라고 그런단다라고 알려주면 그 다음부터 이제 컴퓨터가 저런 물체가 나타나면 고양이 나타났어요라고 얘기하겠죠. 3일 만에 고양이를 보고 고양이인 줄 안 겁니다. 사람이 이렇게 어떻게 할 거라는 거를 뇌과학하는 사람들이 쭉 연구를 했는데 그거를 실제로 실현해 보였습니다. 요즘에 뭐 하는지 아세요? 여기 있는 야구 방망이 들고 선수도 있고 심판이 이러고 있는 거를 사진을 보여주면은 컴퓨터가 여기 있는 말을 만들어냈어요. 사람이 야구 방망이 들고 있고 심판이 이렇게 들여다보고 있네. 그런 식의 말을 만들어냅니다. 옆에 있는 건 뭐예요? 이게 이런 사진 보여주면, 높은 빌딩 옆에 커다란 버스가 서 있네? 이런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사람이나 하는 거지, 이게 어떻게 기계가 이런 얘기를 어떻게 했었습니까, 지금까지?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굉장히 많은 계산이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고양이 발견한 것이 왼쪽 끝에 있는 거고요. 그것이 지금 야구 방망이 들고 있는 걸 하기 위해서는 그것이 요만한 규모니까 지금 현재 얼마나 엄청난 그 컴퓨터가 필요한지 아시겠죠? 많은 우리나라 언론들이 왜 대한민국은 못하냐 그러는데 글쎄 우선 컴퓨터가 없습니다. 이렇게 많은 대학에 있는 사람들이 이런 걸 아는 사람들이 이런 많은 컴퓨터를 써서 이럴 수 있는 그런 컴퓨터가 우선 일단은 없습니다. 그러면 딥러닝은 지금 딥러닝은 모든 거 다 하는 거냐? 글쎄요. 아닐 것 같아요. 지금 바둑도 알파고는 다 분석해서 이렇게 조금 작은 부분만 학습을 시켰지만 모든 그 부분을 그냥 딥러닝으로 해서 바둑 두는 프로그램이 나올 수 있을까? 아마 나올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당장은 아닌 것 같습니다. 진짜 제대로 된 바둑 프로그램이 이렇게 되겠죠. 사진만 딱 카메라가 보고만 있으면은, 그 다음에 어디다 놓으세요? 라고 얘기해서 놓기만 하면은 항상 이기는 그런 바둑 프로그램 아마 곧 나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모든 거 잘 배우는 것 같지만 못 배우는 것도 있고요. 실수값, 그러니까 0.6, 0.3 이런 값이 이런 거는 잘 못 배워요. 1, 2, 3, 4 이런 건 잘 배우는데 그러니까 실수값은 잘 못 배우고 그 다음에 고양이 하나 배우려고 몇백만 장의 그 사진을 보여줘야지 간신히 고양이란 걸 아는데 우리 어른네들이 그렇게 배우나요? 고양이 한두 마리만 잠깐 만져보고 금방 고양이란 개념을 파악을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 사람은 50년 전에 만나서 지금은 다 변한 사람도 길거리에서 지나가다 보더라도 너 철수구나 라고 금방 아는데 이런 능력 우리 사람 두뇌에 들어가 있는 계산 능력은 굉장히 느립니다. 근데도 이렇게 빨리 하는데
컴퓨터는 그렇게 빠른 컴퓨터가 그렇게 많이 동원시켜도 지금 잘 못해요. 그러니까 아마 이런 식으로 사람은 이렇게 식으로 하는 게 아닌 것 같다. 더 좋은 방법이 뭔가 있는 것 같다라고 지금 연구들을 많이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다행히도 지금 현재 인공지능은 단일 기능밖에 수행을 못합니다. 지금 뭐 알파고는 퀴즈대에 나가면 하나도 못 맞추고요. 뭐 왓슨이라는 그 퀴즈대에 나가서 우승한 프로그램은 바둑두라 그러면 하나도 못해요. 근데 이세돌 씨 퀴즈대에 나가더라도 몇 개는 맞힐 거예요, 그죠? 예, 뭐 제가 빠른 속도로 하여간 인공지능이 어떤 뭔가를 소개를 드렸는데 좀 설명이 제대로 됐는가 모르겠습니다. 지금부터는 이런 인공지능이 어떤 세상을 바꿔주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 같이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가장 큰 문제가 일자리입니다. 뭐 기업은 인공지능 쓰면은 생산성이 막 올라가는데 사람을 고용할 이유가 하나도 없죠. 뭐 세상을 바뀌는 파괴적 기술 가지고 엄청난 일들을 지금 해내고 있습니다. 뭐 육체 노동뿐 아니라 정신 노동까지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컴퓨터가 초기에는 중산층 일을 다 뺏어갔어요. 물론 허드렛 일은 자동화할 수 있지만 해봤자 얻어지는 게 없으니까 투자자 안 하고요. 또 어려운 일은 잘 못했어요. 그래서 중산층 일이 다 날아갔는데 요새 인공지능이 들어오면서 고상한 일도 다 자동화 해버리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제는 남아있는 일 자체가 허드렛 일밖에 안 남아있는 세상이 될 거다라는 게 예측입니다. 글쎄요, 제가 뭐 틀렸기를 바랍니다. 그죠? 이게 새로운 일자리도 생겨요. 어디서 생기는지 곧 보여드릴게요. 근데 없어지는 일자리가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둘 다 합해보니까 많이 없어진다. 이번에 다보스 포럼에서 뭐 710만 개 없어지고 뭐 200만 개 생기니까 500만 개 소멸될 거다. 이런 식의 걱정들을 지금 하고 있는 거죠. 근데 어떤 분들은 지금 옛날에도 그랬지만 아니었었어라고 해요. 우리 산업혁명 때도 일자리 다 없어진다고 걱정들 하고 뭐 기계 두드려 보시고 막 그랬지만 결국은 일자리가 많이 생겼고 우리가 훨씬 더 편하게 살 수 있는 그런 세상이 됐지 않았습니까? 마찬가지로 이번도 그럴 거야. 너무 걱정하지 마. 이런 분들도 계시고요. 어떤 분들은 아니야. 이번 건 진짠가 봐. 옛날하고 달라. 이거 맞잖아. 뭐 이러면서 걱정하시는 분들이 둘이 있습니다. 글쎄 보니까 이렇게 빨간 쪽에 있는 거는 없어지는 일들입니다. 세무사, 관세사, 회계사, 사자 들어간 것들 굉장히 잘 없어져요. 그러고 이쪽에 있는 파란 쪽에 있는 거는 없어지기가 힘든 일입니다. 보면은 의사, 교사, 성직자, 간호사인데 즉 특징이 뭐냐면은 이렇게 사람과 직접 접해서 일하는 그런 직업들은 잘 없어지기가 쉽지 않습니다. 좀 기술적으로 가면은 당연히 컴퓨터와 관계되는 거, 자동화 시키는 거, 인공지능 관계되는 건 끝까지 살아남을 거고, 물론 그것도 이제 나중에 자동화돼서 없어지겠습니다만, 그렇습니다. 나라별도 그렇더라고요. 우리나라가 이미 자동화 많이 된 거라고 생각했는데 아니더라고요. 63% 일이 없어지고 미국은 47%고 우리는 63%가 없어진다고 그러고 중국은 77%가 없어진다고 보니까 아직도 아날로그 짭을 우리가 많이 갖고 있는 거죠. 우리 법원에서도 아직 속기사들이 있을 것 같고 국회 가도 그냥 속기사들이 기록을 하는데 실은 그럴 필요 없지 않습니까? 녹음해서 자동 번역시키면 다 되는데. 그러니까 사람과 인공지능 공생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기계가 사람의 일을 완전히 대체하는 거 참 불행한 사태인데 그런 일이 막 벌어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가장 그래도 좀 어려운 일을 아직 잘 못하니까 일을 이제 좀 잘게 잘라요. 이렇게 잘라가지고 사람이 잘하는 건 사람이 하고 기계가 잘하는 건 기계가 시키는 거. 이런 식으로 이제 협동이 일어날 것 같습니다. 우리 여러분 비행기 조종사가 요새 2명이에요. 근데 실은 1명만 있어도 되거든요. 근데 사고 났을 때를 위해서 2명을 두는 거고, 초기의 비행사 조종사는 6명이 탔습니다. 6명이 탔는데 요새는 이제 혼자 할 수 있을 정도로 다 자동화되고 중요한 일만 사람이 하고 나머지 건 다 기계가 시키는 거. 그런 식으로 가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사람도 할 수 있고 기계도 할 수 있는 거예요. 사람이 이제 나도 해볼게.
할 일이 없으니까 그럴 거 아니야. 기계가 할 수 있는 일, 야, 나도 해볼게. 이렇게 사람이 하다가 좀 피곤해지면, 야, 기계야, 네가 와서 해라. 뭐 이런 식으로 이제 갈 거고요. 가장 바람직한 거는 기계의 도움이 없었으면 도저히 할 수 없는 일을 그 기계의 도움을 받아서 사람들이 해내는 거, 이게 가장 바람직한 그런 상황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조금 있으면은 300만 명의 노동자들이 자기 상관이 인공지능이에요. 그게 2018년입니다. 여러분, 말 잘 들으셔야 됩니다. 인공지능 말. 이 상관이 하는 일은 자동화시키기가 쉽습니다. 왜냐? 뭐 위에서 내려온 거 이렇게 업무 분석해서 이렇게 잘라서 할당해주고 그다음에 제대로 했는가 검사하고 이런 거는 굉장히 쉽게 자동화할 수 있어요. 근데 야, 나 가서 우편 붙이고 와. 그러면 편지 하나 들고 가서 우체국 찾아가서 우표 사서 붙여서 집어넣고 오는 거는 지금 로봇 기술로는 아마 요원할 겁니다. 허드렛 일만 남아요. 사람이 하는 거는. 법률 분야, 제가 여기 법원에 오니까 법률 분야에서 인공지능이 어떻게 쓰였나 하는 거를 이제 공부를 해보니까 이미 저숙련 법무 업무는 이미 자동화 영향권에 들어갔습니다. 뭐 판례 검색하는 거, 뭐 증거 조사를 위한 문서 리뷰, 그다음에 법률 문서 작성까지도 이미 이제 자동화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 우리나라에서도 아일리스라는 그런 법률 정보 시스템, 지능형 법률 정보 시스템을 만들고 있고, 그다음에 아까 어떤 왓슨을 이용해서 그 대화형 법률 서비스도 지금 하고 있고, 그다음에 뭐 미시간 대학에서는 그 연방 대법원의 판결 예측을 한답니다. 아, 이 판사는 성향이 어떻고 어쩌고 어쩌니까 이게 아마 유죄 내릴 확률이 몇 %다라는 그런 예측을 하고, 그래서 정확도가 뭐 굉장히 있다 그럽니다. 그리고 의회 법안이 올라갔을 때 이게 통과될 건가 안 될 건가 하는 것도 예측한다 그러고요. 뭐 이런 식으로들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면 아마 소송을 나 홀로 하는 사람이 많을 거예요. 변호사 안 쓰죠. 다 모두 지식 다 인공지능이 가르쳐주고 그러면 가서 법정에 가서 얘기만 하면 되는 건데 아마 변호사가 좀 어려워지지 않을까 생각되고요. 그리고 그러면 판사, 검사, 변호사는 뭐 소송 전략이나 위법 여부 판단 같이 아주 중요한 일만 해야 되는 게 아닌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기계하고 인간하고 같이 살게 되면은 아주 그 황당한 일이 많이 벌어질 거예요. 이번에도 그런 일이 한번 벌어졌는데, 무인 자동차가 뭐 330만 킬로를 뭐 사고 없이 다녔다고 막 자랑했는데 최근에 사고에 개입이 됐습니다. 어떤 거냐면 이렇게 오른쪽으로 이렇게 돌아가려고 그랬는데 거기에 무슨 장애물이 있어서 그 가운데 그 중앙선이 아니고요. 중앙 가운데 있는 그 차선을 잠깐 거쳐서 가려고 이렇게 생각했는데 그 뒤를 보니까 버스가 저 뒤에서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 버스는 이제 오더라도 여기 교차로니까 속도를 줄여서 오겠구나라고 생각하고 고순간에 돌아가려고 싹 돌아가고 있는데 뒤에 버스가 안 쓰고 그냥 와가지고 그냥 차를 꽝 두드려 박았어요. 사고가 났죠, 어떻든 간에. 그래서 이제 구글이 놀래가지고 이제 프로그램을 바꿉니다. 알고리즘을 바꿉니다. 어떻게 바꿔야 되겠어요? 어떻게 바꾼지 아세요? 야, 버스들은 잘 안 서. 그러니까 걔들 근처에 가지 마. 이런 식으로 바꿨겠죠. 글쎄, 참, 이게 진짜 합리적으로 다 모두가 일을 해주면은 진짜 합리적인, 효율적인 세상이 될 텐데 사람이 합리적으로 활동을 안 하죠. 아주 이기주의로 행동하고 그러니까 이게 기계도 덩달아 이제 합리성을 좀 낮춰야 된다라고 생각하니까 참 안타깝네요. 또 하나는 이제 이런 거죠. 윤리적 행동을 과연 프로그램할 수 있는가? 뭐 이런 거죠. 우리 뭐 공리주의에 따라서 뭐 일로 가면은 10명이 죽을 수밖에 없고 일로 가면 2명이 뭐 죽는다 그러면은 뭐 2명을 두들겨 박아서 뭐 10명을 살렸다 그러면 뭐 사회에서 찬양받고 막 그래요. 그죠? 뭐 영웅이다 그러고 막 그러는데 생각해 보세요. 이 10명은 시리아 사람들이고 2명은 우리 형제다 그러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우리 형제가 두들겨 박힐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식의 윤주대 그걸 갖다 프로그램을 해서 그냥 넣었다 그러면은 시리아 사람들이 데모일 거고 막 아우성나겠죠. 그죠? 그래서 참 이 윤리적 행동이라는 것이 과연 프로그램을 할 수 있는 건가 이런 거 참 고민을 많이 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사람이 잘한다, 사람이 잘 못하죠. 기계보다 못한다 하더라도 사람이 하는 실수는 우리 인간들은 좀 서로 이렇게 양해해 주는데 기계가 실수하면 펄펄 뛰어요. 그죠? 그래서 그 마취 로봇을 만들었는데 훨씬 잘하는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막 그 반대해서 마취 로봇이 철수했답니다.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약간 고민스러운 그런 세상이 많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일자리도 생겨요. 어디서 생기냐? 물론 IT 분야입니다. 그리고 또 신산업이죠. 뭐 자동차, 뭐 로봇, 그 다음에 3D 프린팅, 뭐 드론, 뭐 이런 데서 막 그 신산업이 생기고요. 뭐 대부분 이제 IT 쪽에서 일자리가 생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자녀들 뭐 대학 어디 갈까요? 그러면 물론 IT 해야 됩니다. 그죠? 이제는 먹고 살기 위해서는 일할 필요가 없는 세상인 것 같습니다. 뭐 일은 기계한테 시키면 되죠. 특히 뭐 식량 생산까지도 요새 다 기계들이 하거든요. 도시 농장 그래가지고 도시에서 컨테이너 안에서 최적의 상황을 만들어서 거기서 계속 그냥 뭐 엄청난 양의 식료품을 생산해낼 수가 있습니다. 시간이 많이 남아요. 사람은 뭐예요? 그러니까 사람은 사람답게 살면 되는 거예요. 뭐 이 문화예술 즐기고 뭐 친구들하고 담소도 나누고 이러고 살면 되는 거고 또 전 인류적인 문제 그 다음에 호기심을 자극하는 그런 문제 우주가 어떻게 태어났나 외계는 어떻게 생겼나 이런 거 신경 많이 쓰시면 되는 거죠. 이런 세상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양극화 피할 수가 없는 것 같아요. 여러분 회사 사장이 왜 사람을 쓰겠습니까? 인공지능을 쓰지. 그래서 이익 많이 남길 거예요. 사람은 일자리가 없는데. 그래서 양극화 속에서도 그래도 행복해져야 되지 않습니까? 모두가 다 같이. 그러니까 뭐 어떤 이런 선언이 필요하지 않을까. AI로 향상된 생산성은 그 풍요는 소외된 사람을 위해서 같이 쓰자. 이런 식의 원칙도 있어야 될 것 같고, 그러려면은 합리적인 분배 시스템도 만들어야 되고, 민주적 의사결정 시스템도 만들어야 되고, 이런 걸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속히 이런 식으로 빨리 가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이렇게 하니까 기본소득이 어떻고, 외국 선정 기본소득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무상교육 꼭 해야 되고, 어쩌고 이런 얘기 하는데, 이렇게 하면 아마, 저 교수님은 좌파 모양이야, 이럴 것 같은데, 좌파 우파 떠나서 이게 이런 현상으로 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제가 좌파인지는 좀 이따 보십시오. 자본주의를 새롭게 해석해야 되는 게 아닌가 생각하고요. 여러 가지 논문들이 나와 있습니다. 저도 경제학자는 아닙니다만, 논문을 읽어보니까, 지금까지는 우리가 돈 버는 게 그 자본주의의 극치라고 생각을 했어요. 성장이 GDP 증가하면 성장이라고 생각했고, 그 다음에 희소자원은 자본이다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자본가를, 회사가 뭐예요? 주주의 이익을 위해서 일하는 게 회사의 당연한 사명이라고 생각했는데, 이제 좀 생각을 바꾸자는 얘기죠. 솔루션. 그러니까 해결책. 그것들이 풍부하고 양적으로, 질적으로 풍부한 것이 그게 성장이라고 생각하자. 희소자원은 지식이에요. 자본하고 지식하고는 상당히 다릅니다. 자본은 나누면 줄어들지만 지식은 나누면 증가합니다. 그죠? 그리고 회사라는 거는 솔루션을 만드는 조직이에요. 시장은 뭐예요? 어떤 실험을 해보는데요. 이것이 솔루션이 사람들이 좋아할 건가? 그래서 좋아하게 되면은 거기서 보상을 받아가는 그런 것을 시장이라고 보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존의 이론에서는 시장은 경쟁하는 데예요. 그러니까 차갑죠. 좀 따뜻한 세상을 만들고 싶다. 그러면은 새로운 자본주의가 필요한 것 같아요. 저는 솔루션 자본주의는 제가 이름 붙였습니다. 공돌이가 붙였으니 좀 어색하지만 다른 이름이 별로 생각이 안 납니다. 우리 공개 소프트웨어라는 게 있어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인공지능은 다 그 소프트웨어를 공개합니다. 나눠줘요. 얼마나 고생해서 만든 거 공부한 사람이 만든 건데 그걸 왜 공짜로 주겠습니까? 왜? 나누면은 지식이니까 나누면 다 같이 행복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소프트웨어 하는 사람들은 자기가 만든 거 나눠주는 걸 기쁨으로 알고 있고 남이 내가 만든 소프트웨어를 쓰는 것을 그렇게 즐거울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한번 경험해 보세요. 그죠?
그래서 이런 공개 소프트웨어의 생태계 이런 것들이 융성하는 그런 세상, 그것이 좋은 세상인 것 같습니다. 이것이 되려면은 역동적이고 공정한 사회가 돼야 돼요. 예? 지식과 아이디어만 있으면은 성공할 수 있는 세상이 돼야 되고, 그래서 창조와 혁신이 일상적으로 일어나는 이런 세상이 돼야 됩니다. 우선 공정한 사회 만들어 주셔야 됩니다. 그래야지 그 아이디어 가진 사람들이 성공을 할 수 있고요. 뭐 정부는 이걸 만들기 위해 필요한 여러 가지 규제 같은 거 걷어내고, 또 필요한 데이터 같은 거 제공하고, 이런 것이 정부의 역할입니다. 정부가 옛날 산업사회처럼 뭐 특정 산업을 지정을 해가지고 거기에 돈 막 국가에서 집어넣어가지고 그 회사를 만들고 뭐 이런 식의 거는 이제 이미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솔루션 자본주의의 유토피아가 이미 존재하는 것 같습니다. 어디죠? 실리콘밸리 같은 데요. 그죠? 뭐 젊은이들이 뭐 아이디어와 뭐 기술을 갖고 와서 뭐 도전을 하고, 그러면 또 모험 자본이 투자를 해주고, 성공하면 보상을 같이 나누고 뭐 이러는 거예요. 엄청 돈을 벌지 않습니까? 그죠? 우리 뭐 앨런 머스크, 뭐 빌 게이츠, 뭐 주크버거 이런 애들이 돈을 얼마나 벌어요? 벌어서 어떻게 쓰죠? 이렇게 써요. 아니 30몇 살 먹은 애가 대학교 3학년 때 만든 회사가 60조를 버니까 그중에 99%를 기증을 합니다. 좋은 세상을 만들어주세요. 우리 애가 좀 좋은 세상에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낙원 아닌가요? 왜 이렇게 잘 나가는 사람들을 잘 나갈 수 있게 하는 세상을 못 만들죠? 대한민국 문제 있어요. 그런 면에서. 잘 나가는 사람 다리 붙잡아야 되고, 규제 같은 거로 지금 붙잡는 게 지금 현재 우리 실상 아닌가요? 근데 이렇게 잘 나가는 사람이 잘 벌어서 다 먹여줄 테니까 가만히 있자. 이게 되겠습니까? 국가 간에 굉장한 경쟁이 있어요. 물론 미국이 잘 먹고 중국이 잘 돼서 우리나라가 너무 못 사니까 좀 시혜를 베풀 가능성이 있겠죠. 조금이나마. 근데 그런 세상 살고 싶으세요? 우리가 해야죠. 우리가 해서 경쟁해야 됩니다. 국가 간의 분업이 일어날 건데 우리가 능력이 없으면은 우리는 허드렛 일만 우리가 하고요. 쉽게 돈 버는 거는 아마 선진국이 다 할 겁니다. 그래서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인재를 키워야 되고 교육을 제대로 해야 되죠. 이런 변화 피할 수 있는 거냐? 산업혁명이 일어날 때 기술 혐오주의자들이 기계 두드려 보시고 막 그랬어요. 근데 안 됐어요. 결국 옵니다. 우리만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네, 우리 대한민국은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가? 실은 대통령 모시고 2년 전에 소프트웨어 중심 사회라는 것을 이제 선포를 했고, 우리나라가 소프트웨어 중심 사회로 가야 되겠다. 그러기 위해서 뭐를 준비해야 되는가 하는 것을 같이 토론을 했습니다. 몇 가지 그때 말씀드릴게요. 우선 소프트웨어는 사회적 가치를 창출합니다. 여러분 투명한 사회 만들기 위해서 어떻게 하는 게 가장 바람직하겠어요? 검찰을 많이 고용할까요? 검찰을 2배로 늘고요? 경찰을 5배로 늘크면 투명한 사회 됩니까? 아니에요. 저는 가장 극적인 사건은 저는 금융실명제였다고 생각합니다. 금융실명제면서 얼마나 투명해졌어요. 돈 쓴 거 다 기록하고 있다가 여차하면 들여다보면 되는 거 아닙니까? 이런 식의 우리가 조금만 기술을 이용하면은 투명한 사회를 만들 수가 있어요. 안전한 사회도 얘기할까요? 우리 세월호가 수평수를 충분히 담지 않고 떠나서 빠졌다 그럽니다. 그 중에 하나겠죠. 여러 가지 이유 중에. 아니, 권총도 총알 안 나, 주인 아니면 총 못 쏘게 하는데 수평수가 충분치 않으면 시동이 안 걸리게 하면 되겠죠. 그렇죠? 왜 못 하겠어요? 그러면 이제 그 사람들이 이렇게, 시동 안 걸리면 안전에 문제가 있으니까 그래도 시동이 걸려야 됩니다. 그럼 시동 걸리게 해두고, 거기다가 그냥, 이 배는 지금 수평수가 충분히 않은데 떠난대요. 라고 해서 인터넷에다 막 방송을 하게 만들면 어떨까요? 그러면 부모들이, 우리 애가 소풍 가는데 그 배가 수평수가 모자라네 하고 경찰에 신고하고 그래가지고 조치 취하지 않겠습니까? 저는 조그만 기술 가지고 굉장히 안전한 사회도 만들 수 있고, 투명한 사회도 만들 수 있고, 소통 잘하는 회사, 사회도 만들 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우리가 잘 몰라요.
우리가 모든 게 이제 소프트웨어 인터넷 근간을 하니까 뭐 이 프라이버시, 사이버 시큐리티 이런 게 굉장히 중요한 문제가 되고요. 또 안전도 중요해요. 토요타가 갑자기 급발진했어요, 미국서. 뭐 계속 사고가 났어요. 그래서 미국에서 뭐 조사를 해보니까 소프트웨어를 잘못 만든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법정에서 증명을 해 보이니까 토요타가 항복하고 이제 12억 불에 달달내고 뭐 미국에서는 뭐 세틀이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타협을 하는 거예요. 야, 이 12억 불 낼 테니까 이게 그만하자라고 했다 그럽니다. 여기 법원에 왔으니까 한 말씀 드릴까요? 우리나라 법원에 비슷한 사건이 굉장히 6건, 7건 있더라고요. 근데 다 우리나라는 사용자부주의야. 잘 모르겠어요. 우리나라가 어떤 세상인지는 여러분이 판단하십시오. 이렇게 중요하다 보니까 실력과 도덕성을 갖춘 소프트웨어 엔지니어가 필요합니다. 이 폭스바겐에서 만든 인공지능 소프트웨어 보시죠. 똑똑해요. 배기가스 검사할 때, 야, 지금 테스트, 점검장이야. 그러니까, 배기가스 뽑지 마. 그러다 조금 내다가, 그 다음에 이제, 야, 다 나왔어. 바퀴야. 그러면 만들어 뽑아. 이렇게 만든 거예요. 그 인공지능 소프트웨어를. 얼마나 똑똑합니까? 그렇지만 그거는 도덕적으로 그러면 안 되는 거죠. 이런 소프트웨어를 만들려고 사장이 시키면은 소프트웨어 엔지니어가 안 됩니다. 이러시면 공익성을 해치셔서 안 됩니다라고 대들 수 있는 이런 배짱 있는 엔지니어들을 만들어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나라는 컴퓨터 과학들 안 해요. 보세요. 미국은 스탠퍼드 대학의 공과대학 전체의 44%가 컴퓨터 과학을 하고 있고요. 660명이 전공하는데 우리 서울대학은 7%고 55명입니다. 왜 7%인지 아세요? 다른 전공이 절대 양보를 안 하는 거지. 세상 그 사람들 변화를 원치 않는 사람들이니까요. 그래서 세상은 이런 식으로 바뀌는데 외국에는 컴퓨터 과학이 인기 상종가예요. 카네기 멜론 대학은 70대 1입니다. 컴퓨터 과학 들어가는 거. 그 다음에 하버드 대학은 전교생이 꼭 의무가 아닌데도 이 강당에 모여서 강의를 들어요. 이 강당이 예전에 마이클 셀던이라는 분이 가르쳤던 정의란 무엇인가 그 강좌 했던 그 강생. 하버드 대학은 아마 가장 인기 있는 과목이 이 제일 큰 강의실을 사용하는데 지금 컴퓨터 과학 개론이 큰 강의실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 과목에서 마지막 날 만든 소프트웨어를 자랑하는 데모데이 사진이에요. 아래에 있는 사진은. 여기에 일가친척 다 부르고 그 다음에 교수님들이 다 와서 보고 투자자도 와서 좋은 아이디어에는 투자를 해서 회사를 만들게 해주고 그래서 창업이 되고 그 창업된 회사가 10년 만에 세계에서 1등 회사가 되고 이런 식의 그 역동성이 주어지는 그런 세상입니다. 우리 교육 얘기 좀 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초등교 교육 제대로 하고 있나? 글쎄요. 우리 지금 애들의 65%가 지금 있지도 않은 직업에서 이럴 텐데 지금 하는 것처럼 달달달달 외고 앉아가지고 걔네들이 뭘 하겠어요. 모르겠어요. 판사는 그래도 되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보니까 제가 공부하는 분야에서는 그런 사람 하나도 필요 없습니다. 예? 교육의 혁신이 필요해요. 교육의 내용과 교육의 방법이 바뀌어야 됩니다. 지금 같은 방법으로는 안 돼요. 교육의 목표가 비판적 사고력을 가지고 그 다음에 소통 능력이 있고 그 다음에 협동을 해서 일을 만들어 그리고 창의력을 갖는 이런 식의 사람을 키워야 된다는 겁니다. 외우는 교육만 해도 돼요. 인터넷에 다 있어요. 컴퓨터가 더 잘 외웁니다. 사람보다. 그러니까 만드는 거 해야 돼요. 해봐야 돼요. 근데 우리 교육은 지금 그렇게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 거꾸로 교실이라고 그래가지고 일부 교사들이 이렇게 열심히들 하는 게 있습니다. 이런 거 좀 활성화돼야 됩니다. 애들 다 자고 있어요. 제가 칼럼 썼는데 여러분 자녀 중에서 아마 지금은 좀 늦었네요. 좀 한 2시, 3시에 가서 학교 한번 가보세요. 자녀가 잠자고 있을 확률이 3분의 2입니다. 왜 자죠? 다 배운 거야, 학원에서. 선생님은 그 앞에 있는 매달만 놓고 책 읽어주는 거예요. 그런 식의 교육을 하니까 애들이 잘 수밖에 없고 그 다음에 학부모들은 학교를 못 잊으니까 또 학원을 보내고 그래서 달달달 외우고 있는 거죠. 이제는 학생들이 해봐야 돼요.
팀을 짜서 뭐 그룹 프로젝트를 해봐야 됩니다. 이런 거를 하도록 교실이 바뀌어야 됩니다. 뭐 웬만한 건 동영상 보면 다 알 수 있습니다. 동영상 보고 그다음에 수업 시간에는 토론하고 뭐 해보는 거 이런 식으로 바뀌어야 되는 겁니다. 지금 외국자료입니다만 소비자들은 학교에서 과학기술을 배우기를 원해요. 근데 우리 학교는 과학기술을 굉장히 소홀히 하고 있어요. 근데 결국은 이제 뭐 대통령 모시고 뭐 토론도 하고 이 뒷얘기를 하면 긴 얘기가 되겠습니다만, 그러니까 뭐 많은 그 갈등 끝에 작년 그 9월에 이제 2018년부터 이제 코딩 교육을 하겠다라는 거를 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34시간이니까 3년 동안에 34시간이니까 막 요만큼 하는 거예요. 근데 그거라도 하는 게 다행이라고 생각하죠. 뭐 최근에 이제 뭐 알파고 사태 이후에 뭐 청와대에서 회의를 하는데 제가 가서 대통령한테 이거라도 안 했으면 큰일 날 뻔했겠어요. 그렇게 대화를 나눴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알파가 와서 이렇게 인공지능이 세상을 다 뚫려 없는 것처럼 했을 때 우리 자녀들은 컴퓨터 코딩도 안 배우고 있다, 컴퓨터 쓰는 법도 안 배우고 있다 하면 말이 되겠습니까? 근데 영국은 영어, 수학, 과학, 컴퓨팅을 똑같은 비중으로 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지금 한참 멀었죠. 그리고 우리는 5년마다 한 번씩 바뀌기 때문에 이제 18년에 바꿨으니까 다음에 바꾸려면 23년에 바꿀 수밖에 없다 그래요. 그래서 누가 정한 룰인지 모르겠지만, 하여간 그 정한 사람들도 좀 문제가 있지만, 뭐 그렇답니다. 우리 자녀들이 언제 제대로 공부해서 이런 인공지능 같은 거를 만들 수 있을까 좀 걱정스럽습니다. 예, 코딩 교육은 해보는 교육입니다. 제가 그래서 논리적 사고 능력을 배워주고 창의적 문제 해결 능력을 가르쳐주는 겁니다. 그래서 꼭 그런 식으로 우리 애들이, 그러니까 저는 코딩 교육을 시키면서 실은 교육 개혁이 일어나길 원해요. 학교가 달달달 외우는 게 아니고 이제는 모든 걸 만들어보고 뭐 만든 거 갖고 자랑하고 뭐 이러는 식의, 만든 거 나눠주기도 하고, 그렇죠? 나눠주는 거죠. 친구들끼리 자기가 만든 거 나눠주고 이러는 식의 분위기가 우리 교육에 들어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우리 그 사회가 소프트웨어 친화적으로 좀 바뀌었으면 좋겠고요. 뭐 개방, 공유, 참여, 이게 소프트웨어 하는 사람들의 아주 큰 덕목입니다. 나눠주는 거예요. 좋은 거 지식 얻었으면 나눠주는 거예요. 같이 쓰는 겁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이제 점진적 개선이에요. 처음에 좋은 거 아니어도 계속 잘했다고 칭찬해주고 계속 바꿔가도록 만들어줘야 되는데, 우리나라 모든 제도가 그 점진적 개선을 기다려주지가 않는 그런 문화입니다. 뭐 기업도 그렇습니다. 기업의 가장 중요한 거는 창의력이에요. 근데 우리나라 기업들은 일사불란 이거를 좋아해요. 그래서 책상도 똑같이 만들어 놓고 거기에 닭장에다 직원들 놓듯이 쫙 놓고 이런 식으로 하는데, 이거 미국 직장 분위기입니다. 이게 이렇게 보여요. 구글이라는 회사는 80%는 네 일하고 20%는 80%는 회사 일하고 20%는 너 하고 싶은 거 해라 그런대요. 그리고 그 회사 내에 있는 모든 소스 코드는 다 들여다볼 수 있어요. 만약 우리나라 삼성이라고 할까요? 삼성전자가 신입 직원이 남의 부서 가서 기웃기웃대면서 소스 코드 들여다보고 그랬다가는 아마 간첩을 하고 그냥 윗사닥에다 맞을 거예요. 그죠? 다른 거예요, 분위기가. 구글에서는 왜 그럼 소스 코드를 다 공개해 주냐? 회사 내에서 같은 거를 또 개발하는 일은 없었으면 좋겠다. 모든 지식을 공유하고, 그런 그게 덕목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바뀌어야 됩니다. 지금 교육제도, 인사평가제도, 지금 인사평가제도는 열심히 하는 사람이 칭찬받는 그런 제도인데 그게 아니고요. 잘하는 사람이 평가받아야 돼요. 그거를 받아들이셔야 됩니다. 그죠? 창의력 있게 뺑판 놀다가도 한마디 딱 했는데 그냥 회사를 완전히 바꿀 수 있는 이런 아이디어 낸 사람이 칭찬받아야지. 맨날 10시간 오버타임 하면서 그런 사람 이렇게 칭찬해 줄 게 뭐가 있어요. 그런 세상은 이제 산업사회고요. 이건 이제 지식정보사회는 그런 사회가 아닙니다. 국가조달제도 한 말도 해야 되겠는데, 국가조달제도가 그냥
소프트웨어를 구매할 때, 야, 너 몇 시간 만에 만들었니? 너 대학 나온 지 얼마 됐어? 너 얼마짜리구나? 이런 식이에요. 그럼 창의력 있게 누가 만듭니까, 거기서? 아무리 똑똑한 거 잘 만들어도 피카소가 그림 그릴 때 시간당 얼마 받고 그림 그렸겠어요? 그래서 그런 거 우리가 빨리 좀 세상에 바뀌었으면 좋겠다 생각합니다. 우리가 지난 150년 동안 우리 한반도 어떤 일이 벌어졌는가 한번 같이 생각해 봅시다. 150년 전이 무슨 의미냐 하면은 그때가 산업혁명이 시작했을 때예요, 영국에서는. 여기서는 뭐 증기기관차가 나오고 막 그럴 때 우리는 안동김 씨 그때더라고요. 그래서 옷을 오른쪽으로 여밀래 왼쪽으로 여밀래 이런 거 갖고 싸움했던 그런 세대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산업화에 늦어가지고 나라도 뺏기고 그다음에 해방은 했지만 남북이 갈라져서 전쟁하고 그랬는데 다행히도 우리가 그 해방 후에 참 잘했죠. 그래서 지금 중화학공업 그다음에 첨단 하이텍 산업을 잘해서 지금 현재 한 3만 불 시대에 들어왔습니다. 전 자랑스러워요. 특히 제 나이쯤 된 사람도 굉장히 자랑스러워할 만한 충분한 근거가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게 좀 시간이 기다려주면은 이 여유를 좀 즐기고 이 풍요를 즐기면서 살 텐데 세상이 그렇지가 않네요. 또 바뀌네요. 아주 급격하게 바뀌는 거예요. 그죠? 이번엔 진검승부예요. 소프트웨어는 1등 아니면 다 꽁뚱이에요. 이런 세상에서 우리가 어떻게 이겨야 할지 참 걱정스럽습니다. 이제 세상이 변한다. 그 변화에 대한 논의가 빨리 시작돼야 되겠다. 큰 폭풍이 왔고, 이번에는 약간 그 소프트웨어 중심으로, 지식 중심으로 세상을 좀 생각해야 된다. 그 다음에 열심히 해야죠. 근데 단순히 열심히 하는 것만이 아니라 스마트하게 열심히 해야 되는 그런 세상으로 지금 바뀌는 것 같습니다. 네, 이상 마치겠습니다. 네. 시간이 얼마 안 남아서 마무리 멘트 제가 짤막하게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많은 것을 느끼셨을 건데 우리의 미래 아이들에게 소프트웨어 쪽에 우리 아이들을 많이 좀 교육을 해야 된다는 걸 느꼈을 겁니다. 그리고 머릿속에 든 거를 자기 혼자만 가지고 있어서 세상을 이롭게 할 수는 없다는 거, 우리가 항상 떠드는 적선지가 필요여경, 그 철학이 오늘 교수님 강연에 녹아들었습니다. 다행스럽게 오늘 아침 조간신문을 보면 서울대학교에서 올해부터 전교생을 내년부터 입학하는 학생들은 전부 다 학부 4년이 끝나면 학문 분야에 상관없이 일정한 코딩 능력을 이수한 자만 서울대학교 졸업한 자격증을 주겠다고 오늘 아침에 발표를 했습니다. 그렇게 가는 것이 올바른 방향이고, 여러분의 지금 아이들,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다니는 아이들 중에 LOL이라든지 게임에 빠진 아이들이 꽤 있습니다. 그런데 특히 엄마들한테 부탁하고 싶은 것은 머리가 나쁘면 게임을 하라 그래도 못합니다. 자기 아들이, 딸이 게임을 잘하는 선수라는 것은 그만큼 순발력하고 창의력이 있다고 여러분들이 관찰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게임하는 거를 제약시나 범죄시하지 말고 게임을 1시간 하면 30분간 운동을 하게 한다든지 주말에 엄마 아빠가 손을 잡고 책방에 간다든지 그와 같은 중화제를 여러분들이 투여하는 지혜가 있으면 자기의 자녀가 게임을 잘하는 선수 같으면 미래가 빛이 난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그 중화제가 다 있기 때문에 그런 관점에서 아이들을 바라보십시오. 하여튼 앞으로 미래는 결국은 컴퓨터 소프트웨어 그거를 지배하는 사람이 미래의 주인공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구글이 제가 가보니까 2011년도에 종업원이 4만 5천 명인데 그 사이에 2만 명이 늘어나서 6만 5천 명입니다. 6만 5천 명. 세계의 천재 6만 5천 명을 모아서 마음껏 일하게 하고 회사 일은 80%만 하고
20%는 자기 개인 호작질을 하게 하면서 20%에 투여한 결과물은 회사와 그 개인이 같이 공유하는 약정을 맺어두었습니다. 자기 일을 자기가 하게 하니까 더 좋은 결과가 나오고 월급 받고 억지로 하면 그 결과가 안 나오지만 자기 하고 싶은 20%를 하게 하니까 창의적인 일이 나오고 그 성과물을 개인과 회사가 권리를 50%씩 쉐어하게 황금 수갑을 딱 채워놨어요. 얼마나 머리가 좋은 겁니까? 그렇게 그 한 직원 세계 천재 6만 5천 명의 에너지를 처음부터 끝까지 회사가 쫙 다 빨아서 먹는 겁니다. 결과적으로. 회사에서 엔진 오일도 갈아주고 세탁도 공짜로 해주고 모든 걸 공짜로 해주고 식사도 6성급 호텔로 호텔 요리처럼 하루에 10끼를 먹든 2끼를 먹든 카페테리아에서 마음껏 주워 먹게 하고 모든 것이 공짜입니다. 세금에서 국가에 내는 세금에서 그거를 또 감면을 받죠. 그러니까 회사 직원들 보고 너의 정신노동 100%를 구글이 가져간다. 허드렛 일은 우리가 다 해줄게. 그런 식으로 사업을 하고 있는 것을 제가 직접 2011년도에 목격을 했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우리 사법부가 이런 강좌를 왜 하느냐고 오해하는 사람들이 많겠지만 창의적이고 훌륭한 명품 재판을 하려고 그러면 통섭적이고 융합적인 지식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우리 부산 시민 나아가서 대한민국 국민과 소통을 하고자 하는 그런 노력의 일환입니다. 오늘 이 강의한 결과는 KNN 방송국에서도 녹화 중계를 하지만 내일 모레쯤 되면 유튜브에 가서 부산지방법원이라고 딱 6자만 치면 제일 상단에 딱 풀 동영상으로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직접 오프라인에서 느낀 이 감동을 주변에 많이 나비 효과처럼 선한 영향을 퍼뜨려 주시고 지금도 그전에 했던 작년에 했던 시즌 1, 올해 한 시즌 2 전부 다 올라가 있습니다. 부산지방법원만 6자만 입력하면 됩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는 홍은택 카카오톡 수석 대표이사가 오고 그 다음 주에는 지역에 나온 스타 감독인 각경택 영화 감독님이 와서 또 예술 이야기를 해줄 겁니다. 정말 저는 매주 토요일만 되면 월요일 병이 생깁니다. 다음 주 월요일에 할 강연이 얼마나 많은 호응을 받고 우리 지역과 우리 사회에 선한 영향을 미칠 것인가 생각을 하면 토요일 아침부터 가슴이 두근두근합니다. 어려운 일을 힘들게 하는 것은 누구라도 할 수 있지만 어려운 일을 재미있고 즐겁게 하는 것은 소수의 창의력 있는 사람이 할 수 있습니다. 항상 강조하지만 이런 디지털 인공지능 사회에서도 우리가 우리의 아이들한테 생각 근육을 많이 키워주어야 그 아이가 미래에 어려운 일을 펀하게 재미있게 할 건데 생각 근육은 첫 번째 대형 서점에 엄마 아빠가 손잡고 4시간에서 6시간씩 책 속에 익사시키는 것. 두 번째 글짓기를 무언가 하루도 안 빠지고 하는 것. 어제 제가 통도사 말사인 극락암에 휠체어를 타고 갔다 왔는데 82년도에 열반하신 경봉 스님이 삼소굴 일지라는 글을 18세에 출가해서 67년간 하루도 안 빠지고 일지를 먹으로 적었다는 기록을 극락암에 가서 제가 알았습니다. 이순신 장군이 7년간 난중일기를 적어서 적자생존을 이루었지만 경봉 스님은 67년간 기록을 했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글짓기, 세 번째 명상, 사고실험, 네 번째 자기보다 뛰어난 무림 고수를 찾아가거나 만나서 못 만나면은 책이나 유튜브를 통해서 고수로부터 배우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기. 이 네 가지만 지키면 우리가 아날로그에 충만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일례를 제가 들고 끝내겠습니다. 5월 4일 날 우리 시즌2 첫 번째 강사인 이동규 교수가 초등학생인 자녀 둘을 데리고 우리 부산지방법원 원장실에 왔습니다. 아이들 눈동자가 보니까 예사롭지가 않아요. 그 아이들이 KTX를 타고 서울 올라가면서 한 일이 뭔 줄 압니까? 카카오톡 단톡방에 강민구 법원장님 따라하기 방을 만들어서 아이 둘하고 자기 아빠하고 저를 엮어놓고 판사님이 앞으로 자기들 20년, 20살이 될 때까지 탈퇴하면은 저희들이 실망할 거예요. 그날 질문한 게 20가지가 넘습니다. KTX에서 저한테. 이런 아이들이 있어요. 걔들은 나중에 한국 사회를 바꿀 아이들입니다. 그만큼 우리 사회가 동적이고 다이나믹한데 어른들이 암기, 수능, 사자 돌림으로 우리 애들을 만들겠다. 그런 생각은 깨부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우리의 미래의 자녀들과 손자, 손녀를 어떤 쪽으로 교육해야 되겠다는 것을 이 시즌2에 담겨 있는 트렌드를 여러분들이 꼭 터득해서 여러분들이 생활의 자양분으로 삼기를 부탁드립니다. 마무리가 너무 길었는데 앞에 나오셔서 우리 교수님과 기념 촬영을 하고 오늘 끝내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